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문재인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2017년 선거 때의 그 결과를 뒤집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2017년 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대결을 했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문재인 탄핵을 주장하는 그러한 국민들은 문재인을 쫓아내고 홍준표 또는 소위 우파 정치인 가운데 누군가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세우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만일 그러한 일반적인 생각을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엇인가?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심사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문재인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에서 서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흘러가는 방향에서 문재인 탄핵, 그것이 문재인이 아니라 만일 홍준표 대통령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면 여전히 홍준표 탄핵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흘러가는 방향에서 지금과 같은 현상들, 지금과 같은 일들이 발생했고 그러니 당연히 문재인 탄핵을 이야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 가운데에서 마지막 부분, 가장 최근의 30여 년, 이 시대를 민주화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다룰 우리 헌정사의 부분은 바로 이 민주화 시대, 그 부분입니다. 우선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아마도 정치인들이라면 대략 그 위치를, 시점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민주화 시대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것이 아주 어정쩡하게 걸쳐 있는 것이 노태우 대통령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세세히 분명하게 나누지 않고 우리 모두가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민주화 시대라는 것으로 시대 구분을 대신하겠습니다. 민주화 직전 시대 그리고 민주화 시대를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민주화 직전 시대의 특징은 그것이 군인정치 시대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군인 출신 대통령이 나왔던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군부 독재 국가들하고는 다르게 정말 군복을 입고 나와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민주화 시대는 당연히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이 배출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배출이라기보다는 선출, 이것이 더 정확하겠군요. 그러면은 민주화 직전 시대와 민주화 시대의 양쪽의 경우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계속 포함이 되는 그러한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뉴스를 찾아보든지 하면은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단어가 보통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통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헌정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노태우라는 정치인이 어떻게 하여 보통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이 보통 사람이라는 그 표현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대단히 많은 그런 어휘입니다. 그는 결코 보통 사람이 될 수 없지요. 여건도 그렇고 어렸을 때 못 먹고 못 살았다 하는 경험이 있느냐? 그것은 논할 바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대들은 대체로 못 먹고 못 살았습니다. 설령 도시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슷하지요. 따라서 보통 사람인가 하는 것은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그 정치인이 지금의 상태에서 보통 사람인가? 아마 보통 사람으로 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이 말하는 보통 사람, 그리고 그의 위치가 민주화 직전 시대와 민주화 시대의 양쪽에 걸쳐 있는 그러한 때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죠. 그는 군인 출신입니다. 직업 군인 출신이죠. 그렇지만 군복을 벗은 지 한참 되었고 이제는 민간인으로서 대통령 후보에 나가겠다. 후보 등록을 하겠다. 그러니 민간인으로, 그러나 완전 민간인하고는 다르죠. 엄연히 직업 군인이었다는 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민간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의미에서 보통 사람, 이런 표현을 썼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민주화 직전 시대하고 민주화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민주화 직전 시대에 우리 정부라고 해야 되겠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외쳤던 모토는 쌀을 생산하자, 이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 아마도 쌀을 생산하자, 이런 모토로 생산에 치중을 했던, 생산 중심으로 국가를 운용했던, 집행정부를 운용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방금 이야기한 노태우 대통령 시대는, 그 시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민주화 시대하고 흡사합니다. 사람만 군인 출신이라는 것이지 그때 대단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또 그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영역을 엄격하게 지키던 많은 부분이 그때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기회에 이야기를 하죠. 어떻든 이렇게 해서 민주화 시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때는 쌀을 생산하자, 이것을 버리고 다 같이 밥해 먹자, 이런 모토를 가진 시대로 된 겁니다. 그렇게 민주화 시대가 시작된 이후 30년간 계속 밥만 해먹고 있는 것이죠. 생산을 하기는 했지만 국가의 진행 방향이 생산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그룹 짓기에 좀 익숙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해봅시다. 좀 오래된 경주 같은 데를 가보면 특정 성씨를 가진 집안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바로 옆집 이렇게 있지만 다 혈연관계, 일단은
법률로 인한 인척관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계 중심의 혈연관계로 이어져 있다. 그러한 집성촌 같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성촌은 조금 범위가 넓고 그저 간단히 최씨 집안, 박씨 집안 이렇게 해서 한 10여 채 혹은 20여 채 이렇게 모여 사는데 전부 직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한 어떤 마을의 형태를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 시대를 민주시인의 집안 이야기로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물론 세세한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 중심으로 다루기로 하죠. 이 민주시내 성이 민주라고 하는 그 집안에서 그 동네에는 그런 기와집들만 쭉 있는 그런 동네 이야기입니다. 이 민주시내가 그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그 정치를 하고 집권을 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데 그 민주화 시대의 자녀들은 누구누구가 있는가? 그 자녀들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모두 대통령입니다. 이 민주화 시대에서 가장 위에 있는 아버지격인 사람은 김영삼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 김대중은 조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이후 사람들을 그저 이 정치사의 계보상 전부 자녀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박근혜가 왜 거기에 가 있느냐, 이명박이 왜 거기에 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박근혜는 물론 생물학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딸입니다. 박정희 씨의 딸이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박근혜는 김영삼의 딸인 겁니다. 이러한 정치사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박근혜가 김영삼의 딸이다. 정치적으로 김영삼의 딸이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같이 떠올려야 하는 것이 김기춘이라는 인물이 박정희의 김기춘이 아니라 김영삼의 김기춘으로 놓고 그 다음의 정치적인 사건들을 한번 풀이해보자.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좀 더 확실하게 풀이가 될 겁니다. 박근혜라는 정치인은 김영삼의 딸로서 바로 이 민주시내 집안의 자녀로서 그렇게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박정희 씨가 자신의 아버지이지만 그는 박정희의 정치적인 아들인 정치적인 후계자들인 그러한 정치 세력을 청산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모조리 베어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씨는 아주 정치적인 그 혈통에 거기에 충실한 그렇게 보았을 때는 바람직한 그런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펴본 이 6명 그들은 모두 성씨가 민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민주라는 성이 붙은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 관계를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민주를 붙여봅시다. 그러면 민주영삼, 민주대중, 민주무현, 민주명박, 민주근혜, 민주재인 이렇게 이들은 전부 민주시내 집안의 자녀들이고 민주화 시대의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볼 때 이들 6사람은 일단 모두 같은 민주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 정치의 세계에서는 단일한 의지로, 단일한 마음으로 계속 합심해서 가는 일은 좀처럼 드뭅니다. 그래서 이들이 크게 둘로 나뉘어서 대결을 해온 것이 사실이죠. 둘로 나뉘어서 대결을 했다. 이것은 바로 정치 세력의 속성인 권력투쟁,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주시 가문에서 내분이라고 해야 할지, 혹은 정치 세력들의 속성인 그런 권력 다툼이라고 해야 할지 하는 그런 것으로 둘로 나뉘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 어떻게 둘로 나뉘었는가? 우선 한쪽 팀은 국가체제 유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가가 구성되고 그리고 운용되었던 그런 것들을 크게 바꾸지 않는 그 기본 틀만큼은 웬만하면 유지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체제 유지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화 시대 이전의 국가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민주영삼, 민주명박, 민주근혜 이렇게 됩니다. 다른 한 팀은 국가체제 변혁파 이렇게 됩니다. 이들은 꼬뮤니즘 계열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체제가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체제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보아서 체제를 변혁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열입니다. 그쪽으로는 민주대중, 민주무현, 민주재인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양측에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모두 정말 민주주의라고 하는 철학, 세계 공통의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 다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철학이 아예 없었습니다. 민주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철학이 없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무엇이든지 들어오면 그것이 언젠가부터는 항상 대한민국에 귤이 들어오면 항상 탱자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이 민주화 시대에 있었던 둘로 나뉜 세력들, 이들은 민주주의를 쫓고 있지 않았다. 이름은 민주화 시대인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시 가문에서 국가체제 유지파를 보수라고 불렀고, 민주시 가문에서 국가체제 변혁파를 진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식 보수, 한국식 진보, 그런데 모두 민주시 가문의 아들, 딸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민주시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민주주의 철학이 없는 그런 가문이었다. 이것이 한국식 보수, 한국식 진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원래 의미의 진보나 보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국을 비롯한 이런 서구 등의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은 양측이 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철학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식, 특히 이 민주화 시대의 한국식 보수, 한국식 진보라고 하는 양측에는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자체가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사실인가? 실제로 국민 여러분이 이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선거 때마다 이 한국식 보수와 한국식 진보는 그 진영을 뛰어넘어서 헤쳐모여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죠. 이러한 과정에서 뉴라이트라는 것도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 뉴라이트를 두고 배신자라느니 전향자라느니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어차피 민주신의 집안 한 가족이니까 말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이렇게 한국식 보수와 한국식 진보라고 하는 곳에 이념이 없었다 하는 거하고 그들이 실은 같은 집안이었다 하는 것을 30여 년 그 세월 동안에 충분히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선거 때를 다시 생각해 보면 양측의 구호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김영삼, 그러니까 민주영삼을 민주시의 시조로서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에도 뉴스에서 봤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민주화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 자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정말 이데올로기가 없는 것인가? 그 부분을 살펴봅시다. 민주시 가문이 대한민국을 지배한 것은 그저 지배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배한 것은 30년 정도 됐죠. 이것을 민주화 시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좋은 쪽의 단어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실질은 이런 것이죠. 30여 년의 세월 동안 결국 민주시라고 하는 한 집안이 일가 독재 시대를 지냈던 것이다. 한 집안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일가 독재 시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민주화 시대에는 민주주의를 이데올로기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 민주영삼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이 IMF 문제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이후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 그 소유자가 누군지 그 기업이 어느 나라의 기업인지를 찾아보면 대한민국만을 그 소속 그 국가로 하는 그런 기업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민주영삼 뒤를 이은 사람은 민주대중입니다. 이 민주대중, 그는 YS의 뒤치다거리를 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할 지경이었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민주대중 이후로는 민주무현이 있었고 민주명박이 있었고 민주근혜가 있었고 민주재인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민주영삼에서 시작해서 현재의 민주재인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이 민주시 집안의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시한 꿈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식 보수와 한국식 진보의 단일한 이데올로기였던 것이죠. 결국 이 민주화 시대, 최근의 30여 년 이 민주화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돈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참 드문 일입니다.
돈을 이데올로기로 조금 더 과거로 돌려놓으면 돈을 신전에다가 돈의 신을 모셔놓고 그렇게 유지를 했던 그런 집안, 그런 정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참 드문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구나 현대에 이르러 30년 동안이나 그 정권을 유지한 이데올로기가 돈이었다. 이 민주화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돈이었다. 바로 한국인들은 이러한 이 30여 년 민주화 시대에 아주 특이한 이데올로기를 체험했습니다. 원래 이데올로기에는 정치적인 가치, 헌정사적인 철학, 모럴 이런 것들이 베이스로서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돈의 이데올로기에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전 지구적인 20세기, 21세기의 철학인 민주주의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 천박함, 대한민국의 이 민주화 시대의 돈 이데올로기,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30여 년 이데올로기가 돈이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 때 민주시 가문 출신의 6명이 마이크를 들고 유권자를 유혹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가 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시 집안의 30년 일가 독재 시대, 그동안에 이 민주화 시대에 그들이 성취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는 있겠지요. 그것은 바로 한국 대통령으로서 군인 출신 대통령을 더 이상 못하도록 군인 출신 대통령을 끝낸 것, 그것이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군인 출신 대통령이 나오던 시기는 1960년 이후, 그리고 민주태우,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 대략 30여 년 세월이 그러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을 보통 사람으로 친다면 여기에서 제외시켜도 좋습니다. 그러한 성취, 그 이외에는 민주화 시대가 해낸 것이 무엇인가? 결국 민주시라고 하는 한 가문이 30여 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다. 장기 독재를 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겠죠. 분명히 이것은 반민주주의, 반헌법, 그러한 정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가 돈 이데올로기였다. 돈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하고는 완전히 딴 세상에서나 통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입니다. 한국에는 이 30년 동안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없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이 민주화 시대에 성취한 것이 군인 출신 대통령을 더 이상 없도록 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잘했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시 가문의 한국식 보수, 그러니까 가짜 보수, 민주시 가문의 한국식 진보, 역시 그러니까 가짜 진보, 이들은 똑같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해왔고 대한민국 헌법을 형해화 시켜왔습니다. 형해화, 이것은 헌법학에서 헌법을 그대로 살려둔 채로 백골로 만들어버리는 행위, 그래서 이스나마나하게 만드는 행위,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이 민주화 시대의 대통령들은 각자 어떠한 능력의 차이가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 것일까? 그 부분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YS라고 부르는 제1대 민주영삼, 그는 무능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DJ라고 부르는 제2대 민주대중, 그는 YS가 무능했기 때문에 저질러 놓은, 그래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느라고 그의 재임기를 다 보냈습니다. DJ 뒤를 이은 사람이 노무현, 그는 제3대 민주무현, 그런데 그 역시 무능으로 무너졌습니다. 그가 무능으로 무너졌는데 그 무능함의 정도가 어떻게, 국민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았느냐? 그는 탄핵 소추까지 되었습니다. 물론 탄핵이 되지는 않았는데 탄핵 소추까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퇴임 후에는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실제 발생했던 일처럼 그러한 일이 없이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피의자를 거쳐 피고인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노무현의 뒤를 이은 사람이 MB라고 부르는 제4대 민주명박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노무현의 무능으로 발생한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그의 재임기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퇴임 후에 현재 피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MB의 뒤를 이은 사람이 박근혜입니다. 그는 제5대 민주근혜, 그렇습니다. 박근혜도 무능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제3대 노무현, 민주무현보다 더 심하게 국민에게 더 나쁜 평가를 받아서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으로 파면된 이후에는 현재 피고인의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를 이어받은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제6대 민주재인. 문재인은 지금 현재 무능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그 이전의 선대들이 하듯이 박근혜의 무능으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새로운 쓰레기를 만들고 심지어 남이 만든 쓰레기를 수거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시 가문의 장기 독재는 이제 제6대 민주재인에 이르러 그 무능이 급속하게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능의 가속화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제6대 민주재인은 몰락한다. 그러면 어떻게 몰락할 것인가? 아마도 탄핵으로 몰락할 것이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제6대 민주재인의 시대에 이 민주화 시대가 끝이 난다. 결국 민주신의 집안이 망하고 없어진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민주화 시대가 끝난다. 30여 년 일가 독재를 하던 민주시의 집안이 이제 해체된다. 그러니 국민은 정말 30년이 넘은 민주시의 아성이 무너질 것인가? 혹시 그들이
인공호흡기를 꽂고서라도 조금 더 버티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표시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징후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이미 인디언 썸머가 나타났다. 인디언 썸머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계절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름이 다 끝나버린,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서 이제 여름은 죽어버린 그런 시기인 초가을에 여름과 같은 날씨가 잠시 되는 그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인 그 아주 짧은 시간에 갑자기 원기를 회복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짧은 시간 후에는 사망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주화 시대의 끝물에 나타난 인디언 썸머,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5대 민주근혜,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제5대 민주근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과거 회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수위라든지 또 인사청문회 등에서 노인들이 등장했던 것이지요. 물론 보통 노인이 아니라 원로들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원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이만 많이 든, 그래서 정치 기법도 없고 정치적인 어떤 수완이나 경력도 없고, 그러나 혹은 돈은 많고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원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정치적인 원로를 가리키죠. 이러한 원로들의 등장은 나중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타나기까지, 거기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그리고 제5대 민주근혜 당시에 그의 지지 세력 가운데에는 노인 부대가 있어서 그것이 문제로 지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의 과거 회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에 군주가 어린아이거나 혹은 여성이거나 했을 때, 그럴 때는 좀 경험도 부족하고 미덥지 않고 하니까 일종의 장로 정치가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돌아봤을 때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군주주권 시대에 수렴청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과거 회귀의 모습으로 경험이 많은 원로들이 일종의 장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로 정치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문위, 각종 자문위라든지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의 비대위, 이러한 형태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5대 민주근혜는 무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장로 정치에서 민주화 초기에 대한 향수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주화 초기의 그 좋은 것, 희망적인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빈번히 나왔던 통일 대통령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원로들의 복귀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다음 상황은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 복귀한 원로들이 그저 장로 역할을 하는데 그치게 되면, 그러면 인디언 썸머라고 했죠. 한 번쯤
그러니까 1기에 거쳐서 이 시대의 수명 연장이 가능합니다. 민주화 시대가 제5대 민주근해 때 끝나지 않고 1기 정도 더 수명 연장이 된다 하는 것이죠. 정말 결과적으로 이때 복귀한 원로들은 장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6대 민주재인에 문재인이 취임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정말로 1기 정도 수명 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6대 민주재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그가 보궐대통령에 취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제6대가 되면서 민주시 집안의 그 일가 독재 제6대에 이르게 되면서 더욱 과거 회귀 현상이 격화되었습니다. 이때도 원로들의 복귀가 나타납니다. 최근의 예를 들어보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김병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이해찬, 민주평화당 대표의 정동영, 바른미래당 대표의 손학규, 이들은 민주화 초기의 희망의 아이콘들이죠.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앞에서 이 한국 헌정사, 그 헌정사에서 정치적인 그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째서 자유한국당이 여기 들어갔느냐 하고 묻는 국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엄연히 민주씨 가문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로들의 복귀, 그 원로들이 복귀를 했는데 제6대 민주재인도 역시 무능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장로 정치에서 또 민주근해처럼 민주화 초기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감지할 수 있습니다. 민주재인이, 제6대 민주재인이 생각하는 그 향수, 그 민주화 초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통일의 헛기운인 것입니다. 헛된 통일의 기운.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또 민주근해처럼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원로들의 복귀는 두 가지 결과로 이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민주근해 때, 제5대 민주근해 때처럼 그들이 장로 역할을 하는데 그치게 되면 정말 한 번 정도 그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 번 수명 연장이 돼서 제6대 민주재인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민주씨 가문에서 복귀한 원로들은 장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해찬 씨의 경우에는 2017년 선거 때부터 이 민주씨의 일가 독재 30년을 한 번 더 연장해서 앞으로 30년 더 민주씨의 일가가 독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공개된 기록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2018년 현재 이해찬 씨는 정말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가슴 벅찬 희망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민주씨 가문의 일가 독재, 30년 독재, 민주화 시대라고 한 묶음으로 부르는 그것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꽂은 채 병실 내에 있는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6대 민주재인 때에 복귀한 원로들의 행태를 보건대 이번의 과거 회기는 민주화 시대가 확실히 끝난다 하는 것을 알리는 인디언 서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민주화 시대를 끝내는 그 마지막 인물 문재인 현재의 청와대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끝장을 내는 끝판왕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민주시 가문의 제6대인 민주재인, 그는 문재인이고 결국 그는 민주화 시대를 아이들 말처럼 한다면 폭망하게 하는 자이다. 그렇게 이 민주화 시대, 돈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30여 년 버텨온 이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것이 끝을 내게 되면 결국 돈 이데올로기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 나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을 눈물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헌정사와 나타난 현상을 고찰해 보면 문재인 현재 청와대 대통령의 이러한 숙명을 알 수 있지요. 시대의 농간이라고 할까? 결국 이것은 시대가 인간을 가지고 놀고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볼 때마다 딱한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그가 끝판왕이어서 그런 것이지요. 나약한 개인이, 문재인 씨 같은 지력을 지닌 그런 개인이 겪을 숙명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아무도 적으로 삼지 않았고 또 아무도 증오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어떻든 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조금도 증오심이나 적개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자신의 이러한 숙명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그의 길을 민주씨 집안이 설정해 놓은 그 길로 전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10일 문재인 당시 보궐 대통령은 6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과연 그는 이데올로기가 돈인 그 민주화 시대의 제6대답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민주화 시대는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일은 생명 연장 장치를 떼고 존엄사하는 일,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존엄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는 동의서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미 이 동의서도 작성을 다 끝냈습니다. 그가 직전인 박근혜 대통령 때 그의 탄핵에 동의했죠.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 민주시 가문에서 자기의 선대입니다. 자기가 그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동의했던 것이죠. 결국 그 얘기는 그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도 탄핵을 당하겠다. 그 결정에 따르겠다 하는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조건은 그동안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아주 많이 그 논증을 해 놓았듯이 이미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존엄사 하는 일만 남았죠. 물론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탄핵은 그의 숙명입니다. 이렇게 민주화 시대, 우리 헌정사에서 민주화 시대라는 것의 의미와 그 구성원들이 어떠한 업적을 남겼고 그들이 어떠한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민주화 시대에는 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없었고 그 30여 년을 지배한 것은 돈 이데올로기였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